이 기조를 이어받아서 본학회 회장이신 안선혜 교수님께서 학생, 학부모,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 교수님. 혹시 화면 공유가 되었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예. 네. 예, 앞서 그 두 분 발제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학생, 학부모,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개혁 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그 박호건 교수님께서 자 그야말로 국민, 백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의미 깊은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다 살리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사실 2010년도에 무상급식 그 논쟁을 겪으면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되면서 과반수 학생들을 진보교육에서 이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통령 선거, 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진보교육이 과거부터 한 10년 동안 진보교육을 실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을 포함해서 진보교육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 점을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자의 관점보다는 학생, 학부, 국민의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누구의 관점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잡았는데 대학과 교수들은 이제 구조개혁, 정부의 통제 이것을 문제시하는 반면 기업은 대학 교육력 부족, 정부는 교육 경쟁력 부족, 이제 학생과 국민들은 이제 대입제도라든가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대학의 교육력, 취업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를 바로 국민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원 학생 학부 현황이 어떤가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수 현황을 보면 초등동 교원이 약 50만 명이고 대학에 재직 중 교원이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1.4%가 되고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교원들 입장을 참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이제 929만 명. 그 중에 이제 고3 유권자를 포함해서 유권자 학생 수가 한 330만이 넘습니다. 학부모는 정확히 통계를 어렵지만 출산율을 고려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1,500만 내지 1,6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국민 전체 의견이 중요하지만 최소한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감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교육개혁 진단을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가와 교육 완전 책임진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그런 것이 이제 실현되었다. 과거에 정부들이 재원을 투입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직해야 된, 바로 그 사회 진출해야 될 바로 직전 단계에서 우리 교육이 질적인 발전이 사실은 정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에 따라 사교육비가 들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전 국민의 부담이 되겠죠. 무너진 교육사단의 새로 세우겠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은 여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도 아직도 상류층이 장악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혁명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교실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기초학력 보장제 객관적 진단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국가수능 학업성취평가에서 전립평가가 폐지되고 폐지으로 그치면서 기초학력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 적폐 과연 해결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시면 이제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공약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공약들을 본다고 한다면 주로 교육복지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세우면서 또 학생 인권 이걸 내세우면서 득표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교사 권력 강화 여기에 많이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학생들 학업 성취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의 질
이 수준은 과연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사례 하나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내용인데, 신규 교사 바로 올해 들어서 이제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자 신규 교사 선발해서 그런 논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준비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2차 면접 권한을 강화하고 심지어 대학 성적의 급관 점수를 확대한다.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장기 방안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대학 생활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교사 사정관이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학종의 불공정, 불평등 논란이 바로 이제 교사 선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그 입학사정관 제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이 과연 타당할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교대, 그다음 사범대 학생들은 옹호할까? 오히려 교수들은 권한이 늘어나니까 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이제 교육 대입 선발의 불공정, 불평등 이건 지난 6월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자, 기초 학력 저하 아까 김희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책무성이 과연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학생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안 되면서 교육 책무성이 약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사교육비 증가 현황은 이미 정부가 거의 사교육비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나 책임지려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대학 문제를 더 본다면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등록금, 낮은 교육력 그러면서 이제 그 경직된 학사제도 이런 부분은 과연 학생을 위한 제도인가, 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좀 종합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진보 교육 진영의 교육개혁 패러다임의 원인이 있다. 뭐 학종 문제라 수시 문제라든가 교수의 주관적 정성평가 강화라든가 교육과정을 대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거부한다든가 그리고 사교육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대입제도, 고입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대학의 교수 중심 체제도 낮은 교육력의 원인이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재정 지원을 주장했던 지난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그 진보 교원 단체들, 교수 단체들이 있었는데 2단계 대학 구조개혁에서 법인 책무성 지표가 들어가자 구조개혁 평가를 수용해버리는 이런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원의 권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포기한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결과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약에서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거 때마다 국민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 교육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학생 학부모 대표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교육자들이고요. 심지어 교육개발 원장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이 위한 정책 교육계획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내세우는 공약과 실제 시행이 사실은 서로 안 맞다, 불치한다, 유일배반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들 고려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래를 보시면 어떤 교육자 집단의 교육 권력, 교육 독점 이것이 타파, 해소돼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개혁이 실현돼야 되고 학생, 학부모, 국민, 교원들의 요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책 결정은 학생, 학부모, 국민은 다수결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게 민주교육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대학 정책 문제 인과 구조는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을 위해서 교육 좌파, 우파의 교육개혁 주장을 진단을 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과 정교조, 아까 앞에서 발표를 들어봤겠지만 주로 한국교총과 정교조 주장을 많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정교조가 우리 교육의 정책 결정의 주체인가?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존중돼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으로 본다면 교육 복지 확대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 이것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동시에 교육자, 교원의 이익을 우선한다. 국가 교육위원회 설립. 한국교총은 요새 조금 약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고 다만 교원 정책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공모제냐 승진제냐. 교육복지 정도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입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고 교원의 학생의 정치와 또 인권에 대해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의외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개혁 전략 비교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게 좌우파 주장의 장단점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특히 교육 진보 진영 좌파 어떻게 해도 뭐 사실은 거의 유사한 표현인데요. 교육의 형평성, 교육 복지, 경쟁 완화, 부패 척결, 학생 인권을 내세웁니다. 학부모도 내세우지. 하지만 교원의 질량상 책무성 확대는 매우 비흡합니다. 다양화도 한계가 있고 이제 수시 학생부 중심 대입을 내세우면서 사교육과로 증가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 권리를 내세우지만 교사 권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득표에 성공하고 있다 분명히. 그러나 우파는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 교육계획을 강조합니다. 교육복지 확대는 약간 경계하고요. 교육 부패라든가 학생 인권 여기는 약간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야당의 그 공약을 보면 특목고 자사고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들은 득표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점으로 우파는 보수를 표방한 보수 집단이고 좌파는 진보를 유장한 사실상 보수 집단이다. 교육계 기득권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둘 다 교육자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이런 집단이고 사실은 특권 집단이다. 그래서 정말로 특권층에 유리한 교육을 이거 타파하고 정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육계획의 방향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3차원적 모델을 제시해봤는데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좌파가 개혁이고 우파는 보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이 다 보수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이들이 다 개혁적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익을 넘어서 학생 학부모를 위한 이런 실질적 평등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실천 이것이 교육부의 진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육계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교육자 중심보다는 문제가 되었던 공정성,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 공평한 학생 성장 교육, 국민 성장 국가 이렇게 비전을 잡아보았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 공정한 교육은 학생의 능력, 노력, 학업성취에 의한 근거한 평가를 의미하고 공평한 교육은 사회적 약자, 교육 약자를 더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성장국은 교육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과 여기서 수월성은 모든 개개인에게 맞는 장점을 밝히는 수월성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수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차원적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습자가 자기 분야에서 올바른 인재로 창의 인재로 성장하는 성장을 실현하는 그런 교육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 성장 국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 성장까지 얘기했느냐? 이제 고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교육교육의 주체로서는 학습자, 학부모, 국민, 개혁적 교원과 정치인 교육 관료를 제시해봤습니다. 계층 지향성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계층 이들의 교육복지, 학습복지를 통한 자아실현,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방향을 고려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학교교육 중심 이걸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 평생학습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편적 교육복지 이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말 자유와 평등에 치우치지 않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특히 국민주권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평등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학생의 학부모 국민의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용주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편견을 깨부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요성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유리하다. 이 편견을 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도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전생의 맞춤형 교육 학습복지를 통해서 실질적 평등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을 못 가면 인정을 못 받는다. 인류대학을 못 가면 또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이런 편견을 또 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학교 밖과 대학교육 홈스쿨링 청소년, 대학 미진학 청년, 성인들도 학생만큼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국가가 학교 교육만 학생만 책임진다. 이런 편견도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전략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민주적인 교육 체제, 학생 성장 우선 교육,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학습복지, 그 다음에 대학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책임제, 주로 영유아 교육,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까지 학습까지 국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한 대안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게 각각의 하나하나별로 제가 거의 뭐 1시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거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비전과 전략적 목표와 주요 25개의 과제를 제시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학습자 역량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 민주교육 체제를 강조합니다. 세부 과제로서 창의성과 역량 중심 교육개혁 기조 확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식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함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자사고나 특목고, 혁신학교 이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교 혁신이 중요하다. 학교의 자유경영 체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지원법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국민교육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적인 교육행정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열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정책, 교육정책이나 국민공론조사 이걸 필수 조건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정 교원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공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요구에 맞는 유연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까 발표에서도 학교 자치 말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이런 학교 자치 모델은 이미 전북교육청에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그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 자치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교무위원회가 심의결과입니다. 학교 운영위가 심의결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결은 교무위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몇 개의 교육청 학교 자치 조례도 교무위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사실상 교사가 학교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학교 주민자치센터, 과거 동사무소 여기서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심의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될 것인가? 바로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학교 자치. 저는 이 표현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 자유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보다는 자문 성격의, 민주하부기구 성격의 학부모, 국민,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대표성이 참고로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자문기구 성격의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학생 성장 구성 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성 교육, 학습을 실현하는 선택교육 과정 강점교육 확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택교육과 확대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도 이 정부는 사실상 포기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강점교육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학생의 창의성과 변덕지, 역량 중심의 진로 강점 중심의 교수의 티칭과 학습, 그다음 평가, 기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내신 절대평가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철학, 논술, 논리학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책무성 실현 방안, 그 다음 학생 중심의 교원 정책, 그 다음에 창업 교육 공간을 생략하겠습니다. 책무성과 교원 정책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책무성 실현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핵심 역량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학년별로 핵심 역량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기초 학력 진단이 필요하다. 몇 개 학년을 정해서 이것이 돼야만 학력 진단이 가능하다. 기초 학력 타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 지원과 함께 일부 사회적 약자, 비선호 학교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의 방식이 좀 학교 지원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원 정책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의 교원의 승진, 교사의 인사제도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학생의 학업성, 학생의 성장 전혀 무관합니다. 거의 무관합니다. 주로 교육 과정 투입 이런 것이 중요한 핵심인데 학생의 학습과 성장, 학생의 만족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 자격 요건이 돼야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또 공모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성장해야 교사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교육복지, 학습복지 부분 얘기인데 첫 번째는 평등한 교육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약자, 학습약자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약자, 학습약자, 교육지원 특별법에서 사회약자는 생략하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학습약자라는 개념을 좀 더 강조해서 법적 지원 대상으로 삼아봤습니다. 사회 경제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습 역량이 부족하거나 학습 속도가 느린 이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학구 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대안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유아 무상교육은 좀 더 지금보다 내실화하는 거고요. 고교 무상교육도 지금보다 좀 내실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대학 무상교육도 얘기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교 최저개편과 교육 정상화, 그 다음에 교육 형평성 실현, 결과적 형평성 실현, 그 다음에 교육진단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학의 무상교육에서 저는 어떤 아이들을 제공하냐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만큼 사립대학에게도 기본 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만 이건 등록금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질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학교육 질 향상 지원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액수만큼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도 직업교육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교육지원 참고로 보시고요. 전반적인 어떤 자사고 개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학교 전체의 교육개혁 이것은 참고로만 읽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모든 지역에 고교 평준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교육 결과로서의 교육 성과 향상, 형평성 실험에서 진단이 중요하다. 학교 밖의 객관적 진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 3-6으로 교육 진단청 아까 교육정책 평가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학교 운영, 그다음 학생의 진단, 학생의 성취,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운영, 지역교육청 운영 이것을 진단하는 교육 진단팀 신설을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학부모라도 참여하고 또 교육청의 평가에는 교사도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학교 평가에도 역시 다른 학교 교사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진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페널티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움하는 그런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량이 열려있는 대학교육과 그 다음에 지역사람 생태계 연결된 대학교육 체제 그리고 대학교육 책무성 진단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3차 3주기 평가 즉각 생략 폐지돼야 되고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 인증평가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냐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전에 이거 연구진들이 불가능하게 됐었는데 가능한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인증평가 때는 학생 성장지표, 교육 성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새롭게 학생 성장 대한 대학 지원 사업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몇 가지 뭐 현안, 교육비 부담 완화 대책, 그 다음에 대학의 교육력, 책무성 대책, 그 다음에 취업률 대책 이런 부분은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그 대학교가 이어서 평생학습 내용입니다. 대학교 전체가 평생학습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평생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박홍 교수님께서 평생교육 1조가 투입돼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 생각됩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모든 성인이 접근 가능한 직업교육 접근성 제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직업교육 바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냥 돈을 퍼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업교육 바우처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공정,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입전형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입전형 제도 참고로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건 전반적인 정책 과제 이런 것은 참고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학부의 사회를 깨고 정의로운 능력사를 만들자. 소유구조를 완화하자. 그 다음에 완전 책임교육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생학습,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하자. 이런 것이 근본 대책이고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개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평준화 전면 확대,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과 그 다음에 아까 박홍 교수 말씀하신 방과 후 교육 교장제도 저는 찬성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 이제 차세대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제가 2012년에 연구한 것인데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와 대비해서 객관적 학업 진단 서비스, 그 다음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학습 컨설팅, 진로와 진학을 종합한 이런 시스템을 구상해서 이거 몇백억 정도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본다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데 대부분 다 EBS 플랫폼, 민간 교육경 플랫폼을 막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사실은 이제 누더기 상황이고 종합적인 이런 그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아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에게까지 이렇게 성인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체도 저는 두리두리 학습 지원체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아까 박홍근 교수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 교육 정책을 정교조와 한국교총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데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교육개혁의 방향, 또 주체, 이게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4분 정도 써주셨습니다. 상당히 요약하시느라고 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듯 싶네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세 분께서 현 정부 교육개혁 진단, 또 차기 정부 교육개혁 과제, 더 나아가서 이 민주 이 협력 사회에 있어서 뭐 네트워크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탑다운이 아닌 상향식의 학생, 학부모, 또 국민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어떤 제언, 또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논의가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고요.